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앞 시간에 재테크의 기본은 위험 관리다라고 하면서 그 경제학자들과 경제 전문가 얘기를 했는데, 재테크 시장에서는 위험은 그 사방에 널려 있어요. 뭐, 지천으로 널려 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기업이나 자산운용회사 등에서 리스크 관리팀이라고 있지만은 잘 안 돼요. 주로 리스크 관리팀 멤버들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재무관리 이론이나 투자 이론에서는 시장 위험은 관리가 불가능한 거로 기술하고 있어요. 시장 위험은 이제 뭐 주가 지수라든지 금리라든지 환율과 같은 거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을 관리할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에 다양하죠. 그리고 또 한도, 얼마만큼만 투자하자, 한도.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분석 기법들이 많죠. 또 시스템 관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지난 3년간을 놓고 보면 우리 포유환율연구소는 뭐 주가 지수라든지 금리라든지 환율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2021년 1년 3월에 미국 뭐 망한다, 미국 달러 망한다 얘기 나올 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석이 되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 2021년 10월에 뭐 세계 대공황과 같은 신대공황이래요. 그런 얘기를 했지만 포유환율연구소는 부정했거든요. 그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위험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2022년 초에는 뭐 개별 종목으로 보면 테슬라 좋다 뭐 그런 얘기 많았고, 지수도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그 포유환율연구소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테슬라 주가가 주당 1200불, 그러니까 액면분할 이전이지요. 그런데 뭐 그때 경고를 했잖아요. 왜? 이익이 안 나는 회사다. 이익이 현재 주가를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 가능한 거예요. 그 가격대에서. 또 2022년 10월에 또다시 미국 망한다, 미국 경제 침체가 임박했다, 뭐 금리가 큰 폭으로 내릴 거다, 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한다 이 얘기죠. 경기 침체가 임박했으니까. 또 2023년 4월에 실리콘밸리 사태 나니까 또다시 미국 망했다 이 얘기할 때도 분석을 통해서 이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재무관리나 투자 이론에서는 시장 위험은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실제로 경영학을 전공한 많은 리스크 관리팀의 요원들이 위험 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포유환율연구소는 시장 위험은 어느 정도 관리해 왔다라는 거죠. 올해 6월까지 총 9차례 정도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오른쪽 얘기만 주로 한 것 같은데, 내리는 쪽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리스크 관리가 시장 위험도 어느 정도 된다. 다만 교과서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뭐 경제학도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교수들이 알고 있는 지식 중에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즉 가정을 전제로 기술된 경제 이론을 뭐 암기하고 있다는 표현을 제가 자꾸 쓰는데, 예를 하면 가능해요. 이게 뭐 앞에서도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따로 본단 말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데, 물가 이론은 물가 이론이고 금리 이론은 금리 이론으로 따로 해가지고 경제 성장률과 연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미국 경제가 침체가 확률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침체가 임박했다는 얘기를 3년간 지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거죠. 뭔가 지식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지 시장 위험이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인들의 지식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재무관리나 투자이론에서 그 얘기하는 위험관리 방법,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지 한도를 뭐 한다든지 레버리지 비율을 줄인다든지 또 뭐 시스템 관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포유 환율 연구소가 큰 시장 위험 관리 방법을 선택하니까 뭐 전체적인 위험 관리도 되더라는 거죠. 뭐 지수 상품이든 아니면 종목이든지 아니면 채권이나 부동산이든지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 환율도 그 한때 달러 인덱스가 100 뭐 거의 14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 이게 고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또 그 엔화 가치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는 달러 인덱스가 이제는 과거 104에서 106의 박스권이었다면 이제는 100에서 뭐 103, 4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 환율도 위험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또 달러에서 A행을 좀 바꿀 수도 있고요. 위험관리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또 투자 타이밍 선택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박스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도 투자 타이밍 선택에 실패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예고한 대로 투자 타이밍 선택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투자 타이밍 선택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은 21선이나 뭐 30, 뭐 51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21선, 201선 이런 기술적 그 지표를 가지고 뭐 투자 타이밍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저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면 테슬라 2022년 초 모두 다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포유환율연구소는 그 무렵에 테슬라는 아니다, 2022년 10월에도 테슬라보다는 그 엔비디아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기술적 지표로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재테크 시장마다 근본적으로 위험 관리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주가 지수도 전체적으로 적정한 주가 지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산출에 이제 문제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산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정한 주가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21년 3월부터 지금까지 미국 경제 몰락, 미국 달러 몰락한 얘기가 바로 그 이 얘기예요. 우선은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즉 GDP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대부분의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가운데서 적정한 주가 지수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성장률이라는 것이, GDP 성장률이라는 것이 그 상장기업 매출액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장기업 매출액이 어떻게 종합하면 GDP 성장률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 적정한 주가 지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포효환율연구소는 이조차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왔단 말이죠. 종목도 아까 테슬라 얘기했고 우리나라 2차전지 얘기했고 에코프로 100만원 이상에서는 제가 굉장히 몇 차례 경고를 했거든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죠.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거.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나지 않는 것, 또 전체로 보면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거나 또 증가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금리도 마찬가지죠. 채권 시장의 가격은 결국 금리의 문제인데 이건 또 물가하고 관련돼 있고 성장률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를 때도 제가 오른다는 얘기를 했고 또 달러 인덱스로 중심으로 한 이유는 제가 그게 제일 좀 간단하니까 그래도 개별 환율로 보면 좀 더 복잡하게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한다면 한 7개 국가의 경제 상황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실물 경제하고 금융시장. 또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마 제가 추정해 보건 데는 경제학자들이 그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GDP 결정 원리도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ISLN 곡선이 성장률에 관한 핵심 이론인데 이것조차 제대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난해한 영역이다. 경제학자나 경제연구소 소장 정도 돼도 이게 어려운 영역이라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2021년에 금리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해. 라는 얘기 많았거든요. 그분들 유튜브에 방송 하시는 분 있고 8.15머니에도 유로로 강의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사람들도 강의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제학 박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정한 주가 지수, 적정한 테슬라 주가, 적정한 엔비디아 주가, 2차전지 주가, 적정한 금리 수준. 물론 JP 모간 대표도 지난 한 6개월 전에 그 미국 금리가 그 4.5 내지 5% 정도에 올라가니까 막 7%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CEO니까 전문가라 보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그 분야를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책임은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무책임하게 발언한 건 아니냐 생각도 들고 여하튼 어느 분야든지 적정한 가격 수준이 있다. 그런데 분야별로 보면 적정한 주가지수, 적정한 종목 주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있고 환율도 적정한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엔화가 그 달러당 160엔 가니까 170, 180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조직에서 또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공영방송에도 나오고 유명 유튜브에도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을 적에는 적정한 개념도 모르고 있는 분이다. 엔화 가치가 왜 하락하는지, 즉 일본이 망해서 엔화 가치가 하락했는지 아니면 일본 기업들이나 금융회사나 중앙은행이나 연기금이나 여기서 이해관계 때문에 그 자산 운용 수단의 그 장소를 일본보다는 미국을 택했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일본 경제가 망했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모두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타이밍 선택에 성공하려면 우선은 적정한 가격 수준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분야별로는 그 적정한 가격 수준을 산출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뭐 공부가 된다면 어느 정도 투자 타이밍 선택이 용이하지요. 제가 2021년 3월부터 중국 투자하지 마라, 그 미국에 투자하라. 2022년에 들어와 가지고는 뭐 초에는 제가 조정이 불가피하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라. 또 환율은 올라갈 것 같다. 그 10월에는 그 뭐 미국 경제가 이제는 그 마이너스에서 돌아선다, 성장률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나 미국에 투자하자라는 제안을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투자 타이밍 선택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다. 시장 위험도 관리가 가능하고 리스크도 재무이론이나 투자이론에서는 없지만은 포유환율연구소가 30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위험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험 관리 방법을, 즉 투자 타이밍 선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트 분석은 위험해요. 특히 이 차트가 경제 현상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개별 종목별로 보면 바람 잡는 투자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차트를 중시하지만은, 그러나 주가든 금리든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든 환율이든 차트에서 가격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즉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차트가 아니다라는 거죠. 결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돈이 시장 간에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으면 오히려 위험 관리가 용이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투자 타이밍은 적정한 가격 수준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리고 돈의 시장 간 이동만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어도 투자 타이밍 선택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